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그야말로 악재 연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중단 위기까지 몰렸다가 차츰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야영지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긴급 대체 계획 점검에 들어갔는데 먼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10일부터 11일 사이에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새만금 야영지는 간척지 공사가 아직 100% 끝난 상황도 아니고 침수 지역도 있고요, 침수 예상 지역도 있고 해서 그 천막들이 태풍이 불면 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건 맞고, 게다가 11일 날 지금 K-팝 공연, 페스티벌 공연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는데 거기도 5개 시설이잖아요. 네. 5개 시설이면 그 공연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는데 태풍이 올라오면 그게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육지로 일단 올라오면 세력이 약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북 부안보다는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공연 장소도 서울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대비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태풍도 예보가 가능했던 것이고 폭염도 예보가 가능했었는데 왜 폭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서 나라의 나라 망신을 이렇게 국제적으로 시켰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의 좀 변동 상황에 맞춰서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끝나고 나서도 한번 정확하게 되짚고 책임 물을 건 물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사태가 빚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만금에서는 대원들이 철수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당장 수도권에 이동할 경우 숙소를 마련하는 것부터 남은 일정을 어떻게 보내질까지 준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임무가 된 것 같습니다. 남은 일정 큰 차질 없이 수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대비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파장 혼란을 겪으면서 전국의 지자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사찰도 그렇고 각 대학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잼버리 영지를 바꾸더라도 우리 지금 기관시설의 연수원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숙식을 하는 데는 어려움 없이 대체를 정부가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1일 날로 예상되던 K-팝 공연도 아마 상암도 월드컵 경기장이나 이쪽으로 오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간척지 야영지보다는 오히려 12일 날 마무리까지는 이 지금 영지를 옮기는 문제를 잘 우리가 수행해 나간다면은 그 오신 분들에게 좋은 경험, 좋은 기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기업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에 나서고 하면서 차츰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남은 일정들이 수도권에서 만약 진행된다고 한다면 차질 없이 일정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이런 지자체들의 도움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위기를 잘 이겨내는 DNA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에서 올림픽, 하계, 동계 그리고 월드컵까지 잘 치렀던 나라가 잼버리 대회 하나를 가지고 이 홍역을 치러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국민들께서 허탈해하고 계신 거죠. 지금이라도 정부가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국력을 한데 모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대한 이 DNA를 모아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기상 악화로 인해서 조기 퇴영이 결정됐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냐를 놓고서는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사태가 왜 벌어졌다라고 보시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부의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부재 그리고 안일하고 준비 부족했던 이 전반적인 상황 이 네. 두 가지가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제하고요.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을 좀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2017년 11월, 12월 때입니다. 집권하고 나서 5개월, 6개월 정도 네. 지나고 나서 평창을 가봤더니 이 혹한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무수한 회의를 열렸고 관계부처 간의 회의도 같이 열어서 그래서 혹한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온열기도 설치하고 난로도 설치하고 복도에 이렇게 설치도 하고요. 입장하신 분들에게 6종의 세트를 나눠드림으로써 혹한기에도 개막식을 잘 보실 수 있도록 무리 없이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준비들을 네. 차근차근하게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전 정부 탓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때 5개월밖에 안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탓하지 않고 이 대회를 어떻게 하면 잘 치러낼지를 가지고 국가적 역량을 모아가지고 잘 치러냈습니다. 8개월 만에 평창 올림픽을 전 세계적으로 박수받는 대회로 치러냈거든요. 근데 15개월이 지난 이 정부는 도대체 그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정부 탓을 계속 하는 거, 그거에 남탓 DNA가 계속 있으니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남탓하면서 자기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경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탓을 하지 말라고 국민들께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남탓을 하는 것은 정말 낯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이게 이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저부터도 무슨 전 정권이니 현 정권이 이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고요. 단지 이 이제 과정이 우리가 이제 유치가 결정된 게 2017년 8월 아닙니까? 8월이고 그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게 2018년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6년인데 어찌됐든 특별법 통과 이후로부터 기반 시설 만들고 간척 완수하고요. 그다음에 농경지로 만들어진 부분을 행사에 적합하도록 뭐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공사 변경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안 됐습니다. 안 된 거는 뭐 어쨌든 그 세월을 그냥 보냈고 117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이걸 관리 감독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전 정권에도 있고 현 정권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잼버리 관련 시설이 미비됐다 하더라도 37%밖에 안 됐으니까요. 공사 공정이 하더라도 폭우라든가 폭염 대비라든가 그다음에 영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점검, 위생점검, 그다음 편의점검 부분은 그것도 제대로 점검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탓을 하기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 기본 매뉴얼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자체는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이고 정부는 지원 역할을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 역할을 하면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조직위원회에서 끌고 나간 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하고 관련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하여튼 뭐 겸허한 자세로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이런 똑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팩트에 관련돼서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행사에 관련돼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국가 지원 행사로 됐기 때문에 주무장관이 여가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팩트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관여했던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출신들이 이 행사를 관여했다고 그러고 하시는데 현재 지금 5인 공동체계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이 누가 있습니까? 조직위원장 5명 중에 누가 있습니까? 3명은 현 정부의 장관 3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스카우트 연맹 회장이시고 그리고 전라북도의 한 국회의원이시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니, 그 팩트 체크가 팩트를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위원장을 원래는 두 분이었다가 5분으로 그 확대된 게 올해 2월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원래 근데 그 3분이 추가됐는데 그 3분이 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원래요 국제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을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공동위원장이었어요. 여가부 장관하고 민주당 김윤덕 의원하고 네. 그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점검을 하다가 행안부 장관하고 문체부 장관을 넣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건 다시 체크를 해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왜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도 아닌데 조직공동위원장에 들어간 겁니까? 이 정도의 국제행사 정도 되면 보십시오. 올림픽도요. 국가가 아니, 주관하는 주체와 사업이 주관에 아닙니다. 대해서 뭔가 헷갈리시는 그러니까 모양인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왜 드리고 싶은 집행위원장을 말씀은요. 전북도지사가 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정부 장관을 몇 사람 더 넣은 조직위원회 것은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체계를 더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였던 거지 정부가 주관 단체가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지를 확실하게 하셨으면 확실하게 하셨어야죠. 그럼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왜안 제대로 하셨습니까? 못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벌어졌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탓하지 마시고요. 네, 처음에 알겠습니다. 시작한 민주당에서 먼저 공동위원장 두 탓하지 분이 다 문재인 않았고요. 예, 분들이었잖아요. 네. 전 정부 탓을 먼저 하신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이었고요. 잼버리와 관련된 두 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휴가를 마치고 오늘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있었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렸는데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을 분들이 계신다면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책임론이라든지 김 위원장 경질과 관련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쭉 그래오셨어요. 이번에 휴가 기간 중에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국민 공분을 샀을 때도 침묵하셨고요.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도 침묵하셨고요. 김남국 의원 고인 의혹 터졌을 때도 침묵하셨고, 그다음 노웅래 의원 금전수수설 터졌을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불리한 사건만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언급을 안 해요. 공개석상은 물론 비공개석상에서도 얘기를 안 하십니다. 추측컨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민주당 소속 다른 분들의 범죄 혐의를 언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쨌든 민주당은 자신들의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번에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언급 자체를 안 하신 건 아니고 지금 경질론이라든가 그 후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문제에 관련돼서는 당사자는 물론 그리고 뭐 함께 얘기됐던 양희원영 의원 그리고 박광호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다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사과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 그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경질 문제니 다른 문제로 계속 번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왜 대통령은 오송 참사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국민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생명을 잃은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 안 하시는지 정말 아니, 저는 물타기 하지 대묻고 마시고요. 싶은 상황입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물타기가 아니고요. 유감 국민의 표명하고 목소리입니다. 사과 표명은 다른 거고요. 예, 중요한 기자들의 문제에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 답 안 했지 지도자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직무유기거든요. 근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 재난의 제일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지나가는 것 그게 정상입니까? 라는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길래 제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대통령께서 겁니다. 그 시점에 아무 말씀 안 하셨는지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시부모 봉양 발언으로 진실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한노인회에서 사과를 하러 간 자리에서
18년 동안 시부모를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라인에서 자신이 시누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또다시 김 위원장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 시누이라고 주장하는 분의 얘기가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님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가족사이기 네.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가족사에 대해서 일말에 대해서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은 한 가족의 또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아들의 재반박이 있었던 상황인데 근데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가족사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혁신을 얼마나 잘 할 것이냐, 네. 혁신의 활동이 얼마나 알찰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런 시간들이 좀 흘러가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본질에 좀 더 충실하고 김은경 위원장이 또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배가하는 것이 옳은 처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적인 영역에 있는 분의 공적인 뭐 말씀이나 행동은 뭐 대놓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분의 사적인 영역에 있는 부분을 가족사를 얘기하기가 좀 민망해요. 사실은 뭐 가타부타 무슨 판단할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자신의 시누이와 자신의 아들이 공개적으로 이전 투구를 국민들 앞에서 벌이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 국민이 다 느끼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김은경 위원장이 빨리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정치권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적절한 행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가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혁신위가 세 번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부의장님 이번 네. 혁신안 발표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된 그 결론을 좀 내고 싶은 네. 그런 대안을 좀 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의원제 문제에 관련돼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돈봉투 사건과 연관돼 있는 표의 등가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민주당의 혁신안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폐지는 하지 않되 네. 그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안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완전히 폐지하자는 또 당원들의 의견도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에 발표됨으로써 당의 그 여론이 수렴되고 공론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의원 제도 폐지나 축소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의원제 축소나 폐지가 실제로 발표된다면 이것은 개파 간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네. 지금 이미 당내 비명계와 친명계 사이에 있는 갈등에 기름을 붓는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혁신위가 공천 룰에도 손을 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의원제 폐지가 좀 말씀하셨듯이 네. 당내 큰 불을 지를 것이다. 당내 개파 갈등에 네. 불을 지를 것이다.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공천 룰과 관련돼서는 아주 민감하죠. 그러나 지금 혁신위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면 1호로 해야 될 내용이 현역 기득권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내용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절실하게 일을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혁신안에 담으려면 공천 룰에 대해서는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거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거거든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저도 지금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만은 꼭 가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 현역 기득권과 관련돼서는 지금 대선에서는 도입되어 있는 결선 투표제 이게 총선 경선에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거든요. 결선 투표제를 계속 주장했던 정당으로서 그러한 것들도 선도적으로 계속 도입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출범할 때요. 그때부터 살펴보면은 사실은 대선 패배라든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를 못하고 시작했어요. 뭐를 혁신해야 될지, 혁신의 과제가 뭔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당내 합의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정치를 했어요. 정치를 하고 정치 행보를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부각되는 이슈를 따라 추격해가면서 이슈를 던지는 식으로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가 그다음에 국회 체포동의안에서 기명투표를 하자라든가 사실 그게
정치 과정에서 언론에서 제기된 이슈들이었거든요. 그 이슈에 답하는 식으로 혁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혁신위원회가 진작의 방향을 잃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대의원제 폐지 문제 공천 룰에 대해서 혁신위원회가 안을 내겠다는 것도 제3자가인 제가 보기에는 역시 언론의 의제에 따라서 총선 일정에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앞에 두 가지, 세 가지 의제처럼 이 부분도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 역시 동력을 상실하고 허지부지 유야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동력을 상실한다면 유야무야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김은경 혁신위가 조기 종료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천룰 변경이라던가 대의원제 변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혁신안을 내놨을 경우에 이것의 추진이 실제적으로 당내에서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문이 나오는 건 당내에서도 다 알고 네. 있고 그러나 그 혁신이 나의 이익과 결부돼 있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네. 민주당의 전망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와 직결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는다면 그 내용이 얼마 남겨두지 않고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이 네. 된다고 하더라도 당에서는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걸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론을 국민들과 함께 심사숙고해서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도 민주당에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구성원의 전체가 해야 될 마음가짐은 절실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 국내적으로도 많은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의식들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잘 타개하기 위한 절실한 마음들을 계속 모아간다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한 언론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 19명 중 일부 명단, 그러니까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부원장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거론된 의원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정치 생명이 걸린 거니까 뭐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얌전히 수긍하리라고 누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오늘까지 언론에 보니까 19명 의원이 특정돼서 명단이 다 공개가 됐어요. 다 공개가 됐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윤관석 의원이 검찰이 수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검찰이 공개를 한 건, 거기서 제출을 한 건데요. 결국 검찰이 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역 국회의원 19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게 이제 향후에 영장 청구라든가 법원에서 사실을 다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검찰이 그냥 뭐 국회 출입 기록 이런 정도를 확인해서 했겠습니까? 저는 교차 검증을 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구속돼 있는 세 사람, 강래구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 총장,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 이분들의 진술과 몇 분은 이렇게 술술 진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술과 그다음에 국회 출입 기록과 이런 부분들을 교차 검증을 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영장 청구 과정이라든가 법원에서 재판을 다루는 과정에서 결국은 입증되고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의 신상을 공개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2살 최원종,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의 신원이 22살 최원종이다. 이런 내용을 경찰이 조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실명이 공개된 의원들, 결국에는 이것이 의원들의 줄 소환으로 이어지는 수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인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상됐던 일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돼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고 있고요. 거의 관련된 분들이 줄소환될 거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예상했던 네.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줄소환이 있기도 전에 특정 언론의 한 군데에 이 피의 사실이 사실상의 공표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검찰권이 행사가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검찰공화국이 계속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상황이든 국민의 방어권,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될 방어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을 것이냐, 검찰권을 견제받는 검찰권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정치권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물며 국회의원 19명도 이렇게 다루는데 어떤 국민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더 심하게 이렇게 몰아가겠습니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명단 나온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건 예상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예상된 얘기에 대해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되, 그리고 쇄신 의지를 더욱더 국민들에게 보임으로써 이러한 정국에 대해서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은 쇄신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줄 소환되더라도 이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요. 네. 현역 의원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특정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그 자리에서 공개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공개 안 하는데 어느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점이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다음 총선까지 대개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각 당의 공천 일정까지 계산하면 6개월에서 6개월 반 남았는데, 지금 이 의원들 19명이 줄 소환되거나 하면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백현동 문제하고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쌍방울 그 대북 송금 문제하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이라든가 영장 청구 등과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민주당의 총선 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건이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총선 공천 룰의 게임 룰을 바꾸는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영향이 민주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야 각 당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총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 의혹이라던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인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상하고 있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평화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고, 또 민주당 의원들의 줄 소환 가능성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사면 초과에 몰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부의장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본인이 얘기했던 내용대로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소환 조사가 있으면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회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네.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당도 그러한 대표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미리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게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수사인지,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 수사인지는 국민들께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알릴 것이고요. 그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주당이 절대 뒤로 숨지 않는다,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상황을 작년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나옵니다. 작년 8월 말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셨어요. 그때 상황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외에는 민주당의 진용이나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돈봉투 사건 터졌죠. 김남국은 코인 의혹 터졌죠. 그다음에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발족을 시키는데, 이래경 위원장이라는 분은 하루 만에 낙마가 됐고요. 김은경 위원장은 지금 각종 설화로 지금 조기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위기가 민주당에 덮친 것일뿐만 아니라 그 복합위기의 한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추석이 지나고 나면 민주당 내에서 총선 지도 체제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추석부터 12월 말 이후까지 지도 체제론을 둘러싼 공방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